자,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억울한 점은 풀어준 거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아까 저 마지막에 너무 기뻐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미륵보살이라고 불리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 영상 속의 남자는요, 고려시대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시키고 또 빼앗긴 농민의 땅을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정말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미륵보살 이렇게 불리던 남자의 이름 바로 이겁니다. 신돈. 자, 신돈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나요? 고려 백성들에게 세상 만사에 통달한 지혜로운 사람, 성인으로 찬양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신도는요, 공민왕의 이 오른팔로 불리면서 왕의 무한한 신임을 받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인물, 신돈의 직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높은 관직 아니었을까요? 다름 아닌 승려였습니다. 스님. 자, 공민왕은 일개 승려였던 신돈을 왕의 스승으로 모셨고요. 이후에 더 엄청난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앞으로 신돈의 복식과 의전, 호위하는 병력을 나와 같이 하라. 성은이 하여와 간나이다. 공민왕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고려 백성들에게 이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신돈. 그런데 어느 날 신돈은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신돈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후 이 사지를 갈기 찢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미륵보살. 오늘의 주제, 공민왕의 오른팔 승려 신돈은 왜 사지가 찢겨 죽었나? 백성들에게 고려의 성인이라 불렸던 신돈은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편조. 자, 편조는요, 무한한 빛이 널리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요? 높아요. 높죠. 네, 무척 높았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왕가에서도 출가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 그렇게 승려로서 새 삶을 살게 된 신돈. 그런데 노비에서 승려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절에서 신돈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옥천사 몇몇 승려들이 신돈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신돈을 괄시하면서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노비 노비 출신이니까.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비 출신이니까요. 신분은 승려가 됐지만 오히려 같은 승려들에게 차별을 받게 된 겁니다. 아유. 자, 그러던 어느 날 멸시에 시달리던 이 신도는요, 으슥한 무덤가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흙을 조심스레 파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흙을 파내고 생긴 넓은 구덩이에 신도는 무언가를 조심히 넣었습니다. 자, 이건 다름 아닌 죽은 사람의 시신과 뼈 조각이었습니다. 자, 신돈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 그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보시죠.
신도는 당초 매골승이었다. 자, 매골승. 매골승이 뭘까요? 뭔가? 매립할 때 오! 매립하는 골, 뼈골. 뼈를 매립하는 승력. 최초입니다, 지금 최초. 한자에서가 최초입니다. 아니 뭐 저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우와. 그대로 뼈를 묻는 스님.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교수님, 스님이 원래 이런 일을 좀 하는 거였나요? 당시 그 외구의 침략과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길에 있는 시신을 보고 묻어주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혹시 만졌다가 전염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매골승은 이런 뼈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묻어주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그런 승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매골승이 되겠다는 승려들 많을까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다들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꺼리는. 피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승려들은 고된 매골승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미천했던 신돈이 보통의 승려들이 꺼리는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매골승이 된 신돈은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돈의 눈에 포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문세조. 또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권문세족의 횡포를 매골승이 된 신돈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목격하게 된 거죠. 전국을 떠돌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신도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세상 곳곳에 살기 힘든 이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이었죠. 자, 권문세족의 횡포, 살기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신돈,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좀 도와야겠다. 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노비 출신이었잖아요. 그렇게 매골승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야 될 신도는요, 어느 날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신도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자, 신돈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그러던 1358년 어느 캄캄한 밤, 공포에 찌는 공민왕의 목소리가 구간에 울려 퍼집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게!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괴한이 공민왕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는 시퍼런 칼을 들고 공민왕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아니요, 암살하러 드디어 온 건 아닐까. 날카로운 칼에 공민왕의 목을 베어버리려던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공민왕의 눈앞에 나타난 이는 바로 깡마른 몸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공민왕을 위협하던 괴한을 거침없이 쓰러뜨립니다. 우와. 그리고 잠시 후 공민왕은 침대에서 번쩍 눈을 뜹니다. 꿈이었구나. 네. 극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공민왕이 끔찍한 악몽을 꾼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공민왕은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요. 팔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죠. 여전히 꿈속에서 본 광경이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그렇게 찝찝한 꿈을 꾼 다음 날 공민왕은 어머니 명덕태후의 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 악몽에 대해서 털어놓았죠. 그런데 이때 명덕태후의 처소에 찾아온 누군가를 보고 공민왕은 깜짝 놀라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보시죠.
마침 김원명이 신돈을 아련시켰는데 그 모습이 매우 닮았다. 뭐? 아, 꿈에서 봤던 사람이랑 신돈이랑 닮은 거네요. 그렇죠. 꿈속에서 만난 남자가 공민왕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신돈과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총명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때 공민왕이었다면 이 신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운명이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하늘의 뜻. 그죠? 자, 이후 공민왕은요 여러 차례 신돈을 궁궐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함께 불교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민왕은 자신의 눈앞에 운명적으로 나타난 승려 신돈에게 홀랑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공민왕의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떤 답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수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찾아와 줬기 때문에 저 열심히 더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무조건 하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신돈은 왕의 사부가 되어달라는 공민왕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요, 왕사가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1365년 12월 공민왕은 신돈에게 또 하나의 어명을 내립니다. 보시죠. 신돈을 수정 이순논도 섭리 보세 공신, 혁상 사만 삼중대광, 영 도첨 의사사사, 판 감찰사사, 취성 무원군, 제조 승록사사, 겸 판 서운관사로 삼았다. 아이고야.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다 했다. 맞습니다. 이게 각각이 다 관직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무려 이 몇 개입니까, 지금? 7개. 네, 7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려준 겁니다. 와. 고려에 승려 출신의 정치인이 탄생한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에게 내려준 7개의 관직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영도첨 의사사. 자, 이건요 행정부 총책임자를 뜻합니다.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무총리. 맞습니다. 네.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 감찰사사. 이건 말 그대로 국정이나 신하들을 감찰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을 감독하고 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조 승록사사. 이건 불교계의 관직을 임명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판 서운관사. 이건 음양천문관의 책임자. 요즘으로 치면 기상청장. 그 외의 3개의 관직은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자, 이런 국가의 주요 관직을 다 누구에게 내려줬다? 신돈. 신돈. 한 사람에게 모조리 준 겁니다. 공민왕이 내린 왕명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전통적으로 문벌 그리고 귀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려였던 신돈이 하루아침에 고려 정치판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처럼 승려로서가 아니라 세속인이 돼서 나의 곁에서 내 대리인으로 일을 하려면 이 정도 관직은 가져야 된다라고 본 거죠. 주변에 개혁에 반대하는 권문세족이라든가 무인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관직을 줘서 힘을 갖다 실어준 거죠. 한마디로 공민왕은 신돈에게 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칼자루를 쥐어줬으니 자신을 대신해 이 정치 전면에 나서 개혁에 힘써달라 이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동현 씨가 지금 신돈의 입장이라면 이런 부탁에 동현 씨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원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자르고 제가 된다는 게 이미 적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거절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자, 신돈은요 공민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신돈이 공민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와 거절을 해? 일찍이 듣건대 국왕과 대신이 참소하고 이간하는 말을 많이 믿는다고 하니 삼가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에 세상을 복되고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절의 변입니다. 지금 거절의 변. 자, 생각해 보세요. 공민왕과 신돈이 처음 만났을 당시에도 신하들 반발 어땠죠? 거셌어요. 엄청났잖아요. 네. 그때 신돈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죠. 죽을 그렇죠. 뻔했죠. 자칫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네. 자, 이렇게 공민왕을 대신해 신돈이 정치 전면에 나설 경우 신하들이 신돈을 가만히 두고 본다 안 본다? 절대 안 본다. 본다. 그렇죠. 그렇죠. 신하들이 뒤에서 나를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하들이 내 목숨을 위협하지 못하게 단속해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하겠다는 거 거절하는 아니니까. 말이라 했죠. 네. 이거를 해주면 본인은 그 자리들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절은 아니네요. 형식적인 거절이었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자신이 안전하게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공민왕에게 이번엔 확실하게 나의 보호막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신돈의 거부 의사에 애가 탄 공민왕은 신돈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한 번 부탁합니다. 그러자 신돈은 공민왕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신돈이 공민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각서를 쓰게 합니다. 각서. 네. 정답! 그만큼 좀 약간 왕을 약간 살짝 안 믿었다는 거. 근데 사실 왕한테 각서를 쓰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서를 써달라고 한 겁니다. 약간 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맹세서를 쓰자는 신돈의 제안을 들은 공민왕. 신돈이 보는 앞에서 몸소 붓을 잡고 맹세서를 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부처와 하늘 앞에 맹세하노라. 부처와 하늘 앞에. 그것도 네. 왕이. 그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방패막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공민왕의 약속까지 받아낸 신돈은요, 결국 자신을 대신해 정치 일선에 나서달라는 공민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공민왕은 뒷배가 없는 신돈을 이용해 고려를 개혁하려 했고요. 신돈은 공민왕이 쥐어준 권력으로 출세도 하고 살기 힘든 세상 한번 제대로 뒤집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동상이몽이었지만 두 사람의 정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신돈과 공민왕이 의기투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366년 5월 신돈은 거리 곳곳에 이런 포고령을 붙입니다. 보시죠.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 탐욕이 풍속을 이루었다. 힘센 집안이 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지녀온 전민을 거의 다 탈점했다. 힘센 집안,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백성을 병들게 하고 또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신돈이 거리 곳곳에 이런 포고령을 붙인 이유가 있죠. 이때 신돈이 개혁을 위해 설치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 자, 여기서 도감은요,
고려시대에 나라에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던 관할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민변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민, 모든 국민, 백성. 박전이에요? 박전 발전이에요. 네. 밭에서 일하는 백성들, 저 농민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백성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원래의 위치로 돌리는 그런 기구라는 뜻입니다. 당시 강제로 토지 빼앗아가지고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권문세족 많다 그랬잖아요. 네. 또 이들은 백성을 약탈해가지고 강제로 노비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신도는요, 강압적으로 노비가 된 억울한 양민,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고령이 붙은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도 나도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전민변정도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권문세족의 눈치를 보던 이들이 빼앗긴 토지와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도는 직접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백성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저 노비 문서를 불에 태워버리고 저 사람을 양민으로 삼으라. 사실 공민왕 원년에도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었는데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홍건적이나 외구의 침입 같은 이런 전쟁들이 문제였습니다. 개경이에서 갖고 있던 정보 문서, 뭐 호적이라든가 뭐 또는 노비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타버렸거든요. 신돈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면 그야말로 많은 그 개혁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이 강제로 빼앗은 토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강제로 노비가 된 이들 역시 많이 해방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신돈의 인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륙보살. 완전 올라갑니다. 진짜.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성인이 나섰다. 신돈은 살아있는 부처라며 극찬합니다. 웬 떠돌이 승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공민왕을 등에 업고 개혁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상황. 자, 이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 입겁죠. 네. 왜 승려에게 권력을 줘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하십니까? 라면서 이 공민왕에게 불만을 털어놓겠지요. 자, 이런 신하들의 반발을 들은 공민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일단 썼잖아요. 각서를 각서 썼죠. 썼죠. 네, 묵묵부답.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게 된 신돈. 신돈은 또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는 모두 중상모략하여 바다에 수장하였다. 야, 아니, 신돈 사람이 세게 나가는데요? 바뀌었네요. 권력을 갖더니. 바다에 수장을 해버렸네. 와,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진짜요? 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사를 꾸며냈다. 관적에서 삭제하여 일반민으로 삼았다. 모두 그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다. 머리를 깎아 산사로 내쳤다. 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제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암살을 피해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갔던 과거의 신도는 이제 잊으십시오. 무시하죠. 왕에게 불충을 저질렀다면서 거짓 옥사를 꾸며내기도 했고요. 아이고. 게다가 신분과 관직, 재산을 모조리 박탈합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서 절에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돈의 날카로운 레이더망에 제대로 걸린 이가 있었습니다. 개성까지 쳐들어온 홍건적을 쫓아내는데 거대한 공을 세운 사람, 바로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이 몇몇 환관들과 결탁해 왕과 신하 사이를 이간질했다. 신도는 거짓으로 최영을 모함한 다음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와. 교수님, 그럼 공민왕은 신돈의 말만 듣고 최영을 그냥 좌천시킨 거예요? 사실은 최영이 당시에 이제 무인 세력 가운데
대표자로 성장을 했거든요. 국민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영이 굉장히 껄끄러웠던 거죠. 자, 그런데 마침 신돈이 최영을 모함을 한다? 이걸 기회 삼아서 숙청을 해버린 거죠. 아이고야. 원나라에서부터 공민왕 곁을 지켜온 공신도,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신도, 신돈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자리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스스로는 현량한 사람을 뽑는다고 칭하였으나 명단이 나오고 보면 뽑힌 자들이 모두 그가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자, 여러분들 공민왕이 넘겨준 수많은 역할 중 판감찰 사사가 무슨 권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판감찰 사사. 인사권. 네, 네. 맞습니다. 신도는 그 권한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조정해 꽂아 넣었던 겁니다. 아하, 너무 이게 참- 정치가. 아, 이게 참 위치가 사람을 이렇게 계속 바꾸네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공민왕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야말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와. 왜냐하면 공민왕은 신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신돈은 나의 대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물론 의도도 있습니다. 공민왕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일이 잘못되면 자기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런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공민왕은 신돈을 처음 임명할 때부터 공식적으로 왕의 대리인 자격을 넘겨줬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신돈이 대신 제거해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국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자랑하던 신돈. 마치 왕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위세를 마음껏 펼쳐 보이던 신돈. 하지만 그가 유독 고분고분하게 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을 아련하면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차만 마셨다. 신돈은 공민왕과 처음 만났던 그때 승려의 모습 그대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또 고상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돈은요, 공민왕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이 사람을 바치기로 합니다. 반야, 바로 반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닌 반야의 정체입니다. 아니요? 충격적이게도 반야는 신돈이 아끼는 여종이자 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돈은 노국공주를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공민왕의 공허한 마음을 제대로 공략한 겁니다. 공허했던 공민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야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이제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돈. 신돈은 아마도 공민왕과 더 가까운 관계가 돼서 고려를 더욱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 공민왕 앞에서는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한 생활을 이어간 신돈. 네. 과연 공민왕이 없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신돈이 탐욕을 부리고 음란한 것이 날로 심해져서 뇌물이 폭주하고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제멋대로 여색을 즐기었다. 어이구. 와, 이중인격이네. 신돈 너무 타락했어.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놀라운 건 신돈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색. 용제총활한 야사집에 신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자, 요 기록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도는 관리들의 처척 중에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으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 남편을 감옥에 가뒀다. 아우. 그리고는 연통을 넣어 부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게 했다. 신도는
별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빈 손으로 전국을 떠돌며 시체를 묻던 그 매골승 신돈이 공민왕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점점 권력의 맛 그리고 속세의 맛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아유. 자, 그리고 신돈은요 1369년 2월 자신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도 사심관. 자, 오도 사심관은요 중앙의 관리가 된 지방 출신 사심관을 그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미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죠. 신도는요 중앙 정치 세력을 장악한 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을 사심관으로 임명한 다음 전국 곳곳에 보내려고 했죠. 한마디로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신돈이 통제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자, 과연 신돈의 제안을 들은 공민왕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좋은 생각이다. 야. 하거라. 자, 공민왕은요 신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만두시게. 이제부터 좀 삐끗삐끗하네. 진짜요? 결국 이 사심관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이 내려오게 되는 곡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쳐야 되는 곡물을 그 지역 내에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임명한다라고 하는 건 지역과 연계돼 있는 유통과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 친구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까지는 못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준 권력 이상을 원하는 신돈의 행태에 신돈을 보는 공민왕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하, 영전 공사를 당장 중단하셔야 하옵나이다. 와, 근데 이건 건들면 안 되지 그거는, 않아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와, 설마 했거든요. 아, 노국공주 건들지 않겠지 했는데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국공주의 영전 사업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태클을 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신돈도요. 이 영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370년 영전 공사 도중에 백성 26명이 압사당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노국공주 추모 사업으로 국고는 탕진된 지 오래였고요. 수많은 백성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상황. 공민왕을 향한 백성들의 불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죠. 커져요. 커지고 있겠죠. 신하들은 물론이고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까지 나서가지고 영전 공사는 멈추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명색이 왕의 사부인 신돈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신돈 역시 공민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공민왕 입장에서는 약간 신돈이 좀 괘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당연히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은 이미 앞서 오도 사신관 이야기할 때부터 이 친구 봐라 이거 선을 좀 넘네라고 네. 생각을 이미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아꼈던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거에 대한 영전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는 신돈이 진짜 나의 편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스물스물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끈끈했던 신돈과 공민왕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370년 7월 전라도를 시찰하러 다녀온 한 관리의 행동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공민왕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거든요. 뭐야? 바로 시찰을 다녀온 관리가 공민왕이 아닌 신돈을 찾아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참 사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보고책이 그래도 중요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공민왕은요, 곧장 그 관리를 붙잡아 곤장을 칩니다. 이쯤 되면 신돈도 예전이랑 분위기가 다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돈이 공민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건은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 이때가 오랜 기간 고려를 괴롭혔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들어서고 있었던 그 원명 교체기였거든요. 명나라는요, 원나라처럼 고려와 사대 관계를 맺기를 원했거든요. 공민왕 역시 명나라와 충돌을 피하고 왕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공민왕을 고려의 왕으로 책봉하던 그때 공민왕은 심기가 불편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상국 신돈. 자, 여기에서 상국,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명나라 사신은 신돈에게 비단까지 하사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요, 황제의 인장이 찍힌 조서까지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사대한 명나라에게마저 신돈의 권위가 인정받는 상황. 이대로라면 명나라 힘을 빌려 신돈이 무슨 짓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공민왕의 머릿속에 모락모락 피어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신하들 앞에서 공민왕은 아주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선왕들은 모두 몸소 정무를 듣고 처리하였으니 각기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하라. 공민왕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면서 친정을 선포한 겁니다. 공민왕은요, 곧장 신돈의 최고 권력, 왕의 대리인 자격까지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돈의 힘이 없어지는 거. 네. 갑자기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된 신돈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와,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신돈? 그러니까 신돈 이제- 지금 너무 익숙해졌는데. 이제 사실 그 사람은 처음에 노비였고 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지만 네. 난 원래 없던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죠. 그냥 설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건 못 놓는다.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지만 왕이 결정한 이상 신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돈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요? 자, 그런데요, 공민왕이 친정을 선포하고 약 9개월이 지난 1371년 7월, 공민왕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익명의 고발이 들어옵니다. 흉악한 모의를 모두 알게 되어 몰래 이를 기록하였다. 흉악한 모의는 바로 영모. 자, 그렇다면 영모를 진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신돈. 신돈. 우연히 신돈의 새로운 영모 계획을 눈치챈 한 관리가 그 사실을 공민왕에게 민고했던 겁니다. 신돈의 영모 소식을 알게 된 공민왕. 공민왕은 영모 고발을 듣고 단 사흘 만에 신돈을 지금의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 보내라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신돈은 순식간에 대역죄인이 되어서 수원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원에 도착한 신돈을 누군가 급히 불러냅니다. 다름 아닌 공민왕이 보낸 신하였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아니, 유배를 보냈는데요? 신돈은 공민왕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아직 정이 있나 보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신돈에게 곧장 서슬퍼런 칼날이 휘둘러집니다. 공민왕의 분신이나 다름없던 신돈이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겁니다. 그렇게 신돈이 죽고 공민왕은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목이 베어 죽임당한 신돈의 사지를 절단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신돈의 머리는 잘려 이 개경도성의 숭인문에 내걸렸고요. 그의 몸팔 다리는 갈갈이 찢겨 여러 도에 숭해 전시됩니다. 미천한 승려에서 공민왕이 오른팔이 됐던 신돈, 인생 역전 드라마를 꿈꾸던 신돈의 시대는 그가 권력을 잡은 지 6년여 만에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돈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신돈과 함께 소문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모니노. 모니노. 모니노는 훗날 공민왕에 이어 고려 제32대 왕이 되는 우왕의 어린 시절 이름입니다. 왕. 자, 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인물이니 당연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공민왕이 아니야. 공민왕의 아들이겠죠. 공민왕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 우리가 아까 배운 그 이름. 반야. 맞습니다. 신돈이 공민왕의 환심을 사려고 자신의 첫 반야까지 바쳤잖아요. 우왕의 어머니가 바로 반야였던 겁니다. 우와. 반야. 우왕 반야. 그런데 신돈이 죽고 얼마 후 우왕이 공민왕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고려를 발칵 뒤집은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뭐 진실이 뭐죠? 그 임신한 상태로 결혼한 건지 아니면은 왕에게 소개해주고 나서도 또 첩으로 또 만난 건지. 알 수 없죠. 아하. 근데 얼굴 보면 알 텐데. 어떻게 해요? 닮은 거 보고. 닮은 거요? 네. 네. 저는 제 아들 딸은 누가 봐도 제 아들 누가 봐도 딸이라서. 김두관 씨 아들 딸이거든요. 야, 몰라요. 이게 모르나요? 이게 상황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기록이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이기도 하죠. 네. 그 공민왕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거든요. 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신돈이 죽고 난 다음에 7살 된 우왕을 궁궐로 데려오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처음 밝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제서야 자기 후계자라고 데려왔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와.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공민왕의 아들인데도 숨겼다는 입장은 왜 숨겼을까요? 아무래도 그 우왕의 어머니가 신분 자체가 이렇게 떳떳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네. 여종이었으니까. 대박이네요. 우왕은 신돈의 아들일까요? 공민왕의 아들일까요? 그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왕 출생에 얽힌 소문은요, 훗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세력에게 좋은 명분이 되었죠.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닌 신돈의 자식이니 신씨에게 이미 왕위가 넘어갔다고 한 겁니다. 이른바 우창비왕설. 그러니 조선 건국은 정당한 것이다 라면서 당위성을 주장한 거죠. 그렇게 신돈의 이름은 죽어서도 끊임없이 이용된 것입니다. 신돈은 지금도 극명하게 역사적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만약 고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신돈과 공민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돈은 어떤 사람일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때는요 1330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제27대 왕 충수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고려의 왕자 공민왕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민왕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어디일 것 같아요? 원나라? 오, 그 맞습니다. 공민왕의 형 충혜왕이 1339년 고려의 왕으로 즉위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12살의 공민왕은 원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제도 때문이었죠. 캐식, 우리말로는요 숙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잘숙 지킬 위. 그러니까 공민왕은 일종의 황실 친위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로 가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공민왕이 대체 왜 원나라에서 캐식, 숙위 생활을 해야 했던 걸까요? 조나단 씨, 고려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몽전쟁. 네네네. 오늘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여몽전쟁. 고려와 몽골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죠. 당시 몽골족은요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면서 정복한 지역들의 지배층,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황실의 캐식, 즉 친위부대로 삼았던 겁니다. 고려 왕실 역시 30여 년간 지속됐던 여몽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무조건 이 캐식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역만리 타지에서 지내게 된 이 공민왕, 그의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딱 한국 딱 처음 왔을 때 느낌? 어땠는데요, 그때? 저는 일단 한글이 글자인 줄, 그러니까 숫자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아예 다른 거였으니까 적응하기 바빴죠. 그랬군요. 아마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맞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 아직 어린 공민왕으로서는 당연히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원나라로 떠난 공민왕을 고려 조정에서는요 의외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원자. 대원자. 아, 자, 원자는요 아직 세자에 책봉되지 않은 임금의 원자. 맏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 원자 앞에 지금 클 대자, 이 대자를 붙여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민왕은요 고려 왕의 동생일 뿐 원자라고 불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원자? 네, 당시에 고려 국왕위에 오르는 데에 원 황제 혹은 황실과의 관계가 작용하는 비중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 캐식에 참여하게 된 공민왕을 대원자라고 불렀던 것은 공민왕이 국왕위에 오르는 데에 중요한 그러한 어떤 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원나라 황실과 고위층과의 인맥, 원나라에서 쌓게 될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민왕이 고려의 강력한 왕위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생활한 지 3년째에 접어들던 1343년, 공민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충혜왕이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충혜왕의 폐위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 사치와 향락, 사냥을 즐기며 방탕하게 지낸 이 충혜왕, 이런 충혜왕이 고려의 국정을 망치고 있다면서 갑자기 원나라가 충혜왕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누가요? 원나라. 네. 자, 당시 고려에서 원나라의 위상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네. 이해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원자라고까지 불렸던 강력한 차기 왕위 후보 공민왕, 고려의 왕위가 비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사실 그도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사이도 그렇죠. 좋았고. 교수님, 공민왕 스스로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공민왕이 스스로 나 정말 왕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왕이 되어야 할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공민왕이 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갈 때 그를 따라갔던 신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민왕 개인의 욕망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기대 때문에라도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요, 공민왕이 캐식 생활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바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것뿐이었거든요. 그 힘든 일 그만하려면 그렇죠, 왕이 되는 맞습니다. 원나라에서의 타지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선 왕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원나라가 책봉한 고려의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공민왕. 자, 그 결과 보시죠. 공민왕이 캐식 생활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바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것뿐이었거든요. 그 힘든 일 그만하려면 그렇죠, 왕이 되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원나라가 책봉한 고려의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공민왕. 자, 그 결과 보시죠. 충무광. 충혜왕의 아들이자 공민왕의 조카, 바로 8살밖에 안 된 충무광이었습니다. 8살인데.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원나라는 대체 왜 쫓아낸 왕의 아들을 왕위에 올렸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민왕을 좋아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명덕대후요? 명덕태후. 자, 공민왕의 어머니는 고려인입니다. 그런데 충무왕의 어머니는 원나라 공주 출신의 왕비입니다. 원나라 황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냐에 따라 고려 안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던 이때 원나라 공주를 어머니로 둔 충무광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예 그 나라 사람인데 당연하죠. 기대했을 텐데. 자, 그런데 4년 뒤 고려에서 또 한 번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조카 충무광이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12살의 나이로 요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고려의 왕은 누가 됐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공민왕이 차례가 아닐까요? 12살은 아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공민왕. 그렇죠? 네. 보시죠. 충무광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건요,
충무광의 배다른 동생 12살 된 충정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이 또 한 번 조카에게 밀려 왕위 계승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충정왕은 왜 된 건가요? 그렇죠. 충정왕의 어머니 역시 그러면 원나라 공주였을까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충정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외가를 비롯한 충정왕의 지지자들 가운데 이른바 친원 세력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죠. 원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려 국왕. 그런 원나라 세력 싸움에서 공민왕이 또 한 번 밀리고 만 겁니다. 계식 생활만으로는 왕이 될 수 없어. 부족하구나.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은 이대로 왕위를 포기하고 쭉 원나라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 그렇다면 이때 공민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형제들이 다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나라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방법? 맞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강수, 바로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전략 결혼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 왕위를 뺏긴 지 불과 5개월 만인 1349년 10월 20살의 공민왕은 원나라 황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부는 당시 원나라 황제였던 혜종과 육촌 관계였던 원나라 황실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탑실리.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녀의 호칭은 노국대장공주. 노국대장 노국대장공주. 교수님, 그럼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캐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국공주의 집안과 교류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민왕의 왕위 계승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한 공민왕. 그는 노국공주와의 결혼으로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면서 한순간에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1351년 고려의 왕이 다시 한번 파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나라가 또다시 제 멋대로 충정왕을 왕위에서 쫓아낸 거예요. 당시 14살밖에 안 됐던 충정왕이 원나라로부터 파위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14살이면 아직 되게 왕 가만히 좀 얌전한 왕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왕위 교체를 명령하는 원나라 황제의 문서도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거든요. 그만큼 충정왕의 폐위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이번에야말로 계획한 대로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나라가 선택한 고려의 다음 왕, 바로 이 사람입니다. 충정왕 이후 고려의 31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됐다. 네. 드디어. 자, 그런데 이때 원나라가 공민왕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국공주. 네.
공민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2년 전 노국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노국공주와 공민왕은요 너무나 금실이 좋은 인꼬 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국공주와 공민왕이 꽁냥꽁냥 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뭐였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국대장공주가 고려에 올 때 일용 기물과 간책과 서화 등의 물건을 배에 싣고 왔다. 되게 조금 교양 있는 문화적. 문화적. 네. 자, 그러면 남편 공민왕은 또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섬세한 그림이 참으로 천인의 필치였다. 즉 공민왕 역시 노국공주 못지않게 풍부한 예술적 감성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취미가 같네요. 아, 좋아요.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국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공민왕의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공민왕은요 노국공주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와. 정말 아내 노국공주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남자였던 것이죠. 취향이 잘 맞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 안심한 노국공주는요 남편 공민왕과의 고려 생활을 마음 편히 알콩달콩 즐기지 않았을까요? 와, 그 공민왕 멋있다. 나중에 이상형 물어보면 공민왕이라고 해야겠어요.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진짜다. 네. 자, 그런데요.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벌입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옷을 바꿔 입는 건가? 사관은 기록하시라. 왕께서는 황룡포를 입으시고 원의 호복을 벗어 던지시고 고려의 옷을 입으셨느니 자, 공민왕은요. 몽골 복식인 호복을 벗어 던지고요. 몽골식 머리 모양인 변발도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100여 년간 이어지던 풍습을 바로잡고 고려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위 직후에 공민왕이 변발과 호복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한 것은 고려의 신료들에게 고려 정치와 원나라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민왕의 행보에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 누굴까요? 노국공주. 그렇죠. 남편 공민왕이 자신의 모국을 배반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노국공주는 남편 공민왕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국공주는요, 아무런 반발 없이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 진짜 되게 대단하네. 그렇죠. 공민왕이 꺼내던 개혁의 칼날, 노국공주는요, 공민왕을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나는 지금 왕입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고리타분한 원리 원칙이요. 원나라에 대항하여 내 나라를 지킨다. 나는 이미 한 번 원칙을 깼습니다. 원나라의 여인 따위는 마음에 품지 않겠다. 내 그림 맹세했는데 두 번 다시 원칙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소. 노국공주에게 원나라의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비로서 공민왕을 지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드라마적 상상력이 더해졌겠지만 앞서 공민왕이 변발과 호복을 폐지했을 때와 다르게 당시 상황 아주 심각했거든요. 군사적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때 노국공주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등을 돌려 원나라 모국을 선택할지, 원나라 모국을 버리고 남편을 선택할지, 그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노국공주가 선택한 건 남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비로서 모국 원나라의 반기를 드는 남편 공민왕의 행보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민왕 역시 자신을 선택해준 노국공주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1359년 금실 좋던 두 사람의 사이가 냉랭하게 바뀌고도 남을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식은 있어요? 동윤 씨 이래서 무서워. 자, 당시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서 즉위하신 지 9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태자를 두지 못하였으니 양가의 여자를 뽑아 후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이가 없으니까 결국 기다리다 못한 신하들이 제발 다른 부인을 더 맞이하셔라 간청했던 겁니다. 너무해요. 게다가 사실 공민왕은요, 후사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탄탄한 왕권의 기반이 되는 왕의 후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부인을 드리라는 신하들의 요청에는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야? 그들이 이렇게 간청한 대상은 바로 공민왕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한테? 바로 부인 노국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노국공주에게 부탁한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공민왕은 또 다른 부인을 드리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민왕처럼 부인을 한 명만 둔 왕이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후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인 고려 사회에서도 국왕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두었죠. 하지만 공민왕처럼 특별한 정치적 상황도 없고 그러니까 후사도 없는데 10년 동안이나 부인을 한 명만 둔 경우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청을 받은 노국공주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개했을 것 같아요. 노국공주란. 그렇죠. 왜냐면은 개혁하겠다는 거를 이어나가려면은 노국공주가 생각해도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고려의 왕비니까요. 노국공주는요,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결혼 후 처음으로 또 다른 부인을 드리게 됩니다. 노국공주는요, 공민왕을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민왕이 다른 부인을 맞아들인 이후에 노국공주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공주도 다시 후회하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아, 아, 너무 슬프다. 와, 이 글 짧은 글에서 음. 그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순간과 그 뒤에 어떤 마음으로 지어 있는지를 또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는지가 다 느껴져요. 그죠? 막상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생기자 노국공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공민왕, 이렇게 맞아들인 또 다른 부인에게서 아들 볼 수 있었을까요? 보통 드라마라 하면 한 3명, 4명 막 나와요. 공민왕은 네. 새로 들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럼 이거 이 노공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니 그럼 신하들 너 아니. 신하 불러와.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래. 이거는 뭐 이거 고민의 문제래. 그게 아니라 국민왕이 후궁을 들였는데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공민왕은 또 다른 부인을 들이고는 노국공주에 대한 애틋함에 미안함이 더해져 더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중전에게 무안해서 혼이 났습니다. 무안해하실 게 뭐 있습니까? 제왕이 여러 후궁을 드리는 건 흉이 아닙니다. 난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2년 후인 1361년 11월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수도 개경을 떠나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려 10만이라는 규모의 무장 세력이 고려에 침략해 온 겁니다. 대체 이들 누구였을까요? 원나라는 아까 정신 없었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아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아까 제가 원나라 이것 때문에 골치 네. 아프다 그랬죠? 아, 홍건적.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에서 급성장한 무장 세력 홍건적이었습니다. 고려를 되살리려던 공민왕 앞에 나타난 홍건적의 침략. 공민왕은요, 부랴부랴 가마에 타고 개경을 떠나 피난길에 나섭니다. 부부가요, 피난 약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은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안동에서 지내던 공민왕과 노국공주. 치열한 사투 끝에 다행히도 고려군은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공민왕이 곧장 개경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다시 또 올까 봐. 맞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궁궐은 파괴되었죠. 민심도 흉흉했겠죠. 네. 결국 공민왕과 노국공주는요, 개경에 돌아가기 전에 개경 근처에 흥왕사라는 절에서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한숨 쉬었다 가기 위해 선택한 이 흥왕사에서 공민왕은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공민왕이 흥왕사에 머문 지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새벽 4시경 흥왕사 정문 앞에서 울린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순식간에 문지기를 해치운 50여 명의 괴한들, 그들은 곧바로 공민왕이 머무는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이 흥왕사를 지키던 군사들은요, 혼비백산에서 모두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습격을 알아챈 공민왕은요, 재빨리 도망쳐서 밀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도 서둘러 움직입니다. 밀실 문 앞에 앉아서 온몸으로 괴한들을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네, 여길 지나가려면 나부터 베고 가라 라는 결연한 의미였죠. 그런데 괴한들은요, 그 문 앞을 딱 가로막은 노국공주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랍니다. 왜요? 사실 괴한들에게는 노국공주를 죽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한 공민왕 시해 시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민왕을 폐위하려던 원에서 사주를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시 고려의 알력 다툼에서 밀렸던 김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민왕을 죽여버리고 원의 비호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이들이 원을 명분으로 해서 일으킨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나라의 공주를 죽일 수는 없었겠죠. 대박이다. 공민왕을 해치려는 이들과 그들을 막아선 노국공주.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란 소식을 들은 고려 군들이 흥왕사로 밀어닥친 겁니다. 공민왕의 털끝 하나 다치기 전에 제압된 반란군들. 말 그대로 노국공주가 온 몸으로 공민왕을 지켜냈던 겁니다. 공민왕이 고려에서 몰아내려고 했고 공민왕을 가장 위협했던 세력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공민왕의 목숨을 살린 존재 역시 원나라 공주인 자신의 아내였던 겁니다. 자, 이 괴한의 위협을 무사히 이기고 그렇게 노국공주 덕분에 목숨을 부지 않은 채 수도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공민왕. 그런데요, 돌아온 개경에서 공민왕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새 국왕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공민왕을 왕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공민왕을 향해 칼날을 뽑아든 군사들은 누구의 군대였을까요? 원나라.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나라는요, 공민왕을 확실하게 폐위시키기 위해서 책봉한 고려 왕에게 군대까지 함께 딸려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려 왕으로 세웠던 인물, 바로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훈군이었습니다. 덕훈군은요, 원나라의 1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우주로 쳐들어옵니다. 공민왕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맞서 싸웁니다. 지금 물러나면 폐위, 그리고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뿐이었으니까요. 덕훈군이 이끄는 원나라 부대와 공민왕이 이끄는 고려군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에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고려군의 활약 덕에 공민왕과 노국공주 부부는 가까스로 왕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원나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이 공민왕. 그런데요, 그런 공민왕의 이 고단함을 씻겨줄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드디어 임신. 애기. 맞습니다. 우와. 결혼 15년 만에 드디어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경사다. 야, 그렇죠. 게다가요, 아들이라면 대를 이어 공민왕 자신의 뜻을 실현해줄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진짜 있을 거예요. 느끼지 않아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언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원나라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공민왕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하게 지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다가온 D-Day. 노국공주의 진통이 시작됩니다. 와. 노국공주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방 안에는요, 그녀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국공주의 비명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독한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노국공주가 산고에 몸부림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자, 이때 공민왕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이 향을 사르고 단정히 앉아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공민왕은요, 진통을 겪는 노국공주 옆에서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간절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공민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공민왕의 이 간절한 마음,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 좋은 부부한테 이렇게. 그런데 하늘은 공민왕의 간절한 마음을 끝내 외면합니다. 아니. 갑자기 난상이 이어지다가 노국공주와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만 겁니다. 이런 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 공민왕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중전을 관성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이거는 표현이 맞는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원나라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던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슬프고 서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짓기 시작한 공민왕.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공민왕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주의 무덤. 네. 노국공주를 기리기 위한 그녀의 무덤과 영전이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어찌나 큰지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으로 국고가 탕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게다가요, 그렇게 공민왕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노국공주의 무덤을 지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부탁, 바로 노국공주 무덤 옆에 내가 묻힐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 공민왕은 훗날 죽은 이후에도 노국공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자, 공민왕이 죽어서 다시 함께한 노국공주와의 공간 확인해 보시죠. 아, 실제로. 쌍릉. 네. 하나는 노국공주고 하나는 왕이구나. 와. 그런데요. 와, 안에까지. 와, 이 그림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 자, 이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크지 않아요. 아, 좀 구멍입니다. 작게요? 네네네네. 죽은 영혼들이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영혼이. 구멍이니까 이제 영혼이 만나는. 네. 사실 공민왕의 현릉과 노국공주의 정릉은 고려시대 무덤 가운데서 유일한 쌍릉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의 무덤을 연결하는 통로 역시도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공주를 너무나 사랑했던 공민왕이 사후에도 공주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염원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나라의 관계를 끊고 고려를 다시 세우려 한 공민왕에 대해 고려사를 정리한 사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슬픔이 지나쳐 뜻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이죠. 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한 남편 공민왕과 항상 자신을 위협하는 원나라 출신의 아내 노국공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두 사람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비참하게만 기억하는 고려시대 이 원간섭기, 그 치열한 역사 속에 이렇게 사랑 이야기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